안녕하세요. 뽀얀거 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과 함께합니다. 선배님.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네. 별일 없으셨죠? 오늘은 네. 풀메를 안 하셨네요. 깜짝 놀라셨어요? 네.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이런 모습 처음 보시나요? 네. 아 진짜? 아 그런가? 아닌가? 처음인가? 제가 사실 맨 얼굴이 좀 자신이 없어서 항상 화장을 좀 진하게 하고 다니는 편이긴 해요. 네. 네. 아니 뭐 근데 큰 차이 없어요. 오 칭찬이죠 칭찬. 네, 그럼요. 칭찬이죠. 한 것처럼 맨 얼굴도 예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풀메를 하더라도 맨 얼굴이랑 별로 차이 없다. 난 예쁘다, 반대로 뭐. 들을래. 네. 그래서 오늘은 웬일로 메일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여러분 오, 예. 저희에게 새해 선물을 주신 건가요? 다 소개를 오늘 안에 못 해드릴 정도로 많이 와서 오늘 네. 한두 개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할까 합니다. 네. 그게 안 상해를 물어보신 분 요거는 네네네. 조금 저희가 다음번에 해드릴게요. 조금 더 상해는. 준비를 해서 준비를 답변을 해드리려고요. 네. 이거는 이제 보험과 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네. 자 먼저 미국 마이애미에서도 들으시는 분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아, 네. 마이애미에서도 저희 방송을 듣나요? 그 영어로 해야 되나요, 저희? 아니, 샤라. 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영어로? 안 되죠. 제가 파리에 사는 아는 언니가 제 방송을 듣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데 팟캐스트를요? 뽀얀거탑을? 네. 오, 그래요? 이게 알고 와우. 봤더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와, 방송이거든요. 진짜 파리에서도 들을 수 있고 파리에서부터 마이애미까지. 마이애미까지. 지금 근데 우리 반바퀴를 검색도 다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검색도 안 하고 안 되고 뭐 이게 저도 이거 우리가 찾아들려면 되게 어려운데. 외국 감성인가 봐요. 아, 그런가 봐요. 한국에서는 안 먹히는데. 그럴 줄 알았어. 아, 진짜. 약간 우리가 글로벌하잖아, 그죠? 저 마이애미 가본 적 있는데 아 딱 한 진짜요? 번. 그 먼 곳을 어떻게 가셨어요? 연수할 때요. 오. 연수할 때. 평생 나는 갈 일 없겠다 싶어 진짜 마이애미 너무 멀어서. 아, 여기서 언제 이제 한번 가볼까요, 진짜? 그 바닷가에 있는 그 호텔이 아니라 레지던스를 하나를 잡았는데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우와. 곳이었어요. 아, 좋았어요. 돈 좀 근데 비수기라서 좀 싸게 썼던 갔어요. 연수인가 봐요. 예. 예, 뭐 그때 좀 썼어요. 근데 너무 좋았겠다. 비수기라서 어때요, 마이애미? 되게 그러니까 원래 가격은 되게 비싼 데였는데 비수기라서 반값이 안 되는 그런 우와. 패키지가 있어서 선택을 했고. 마이애미는 근데 항상 날씨 따뜻한 곳인데 비수기가 있어요? 그건 잘 몰라요. 저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안 가본 사람도 있잖아요. 한 번밖에 안 가서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아무튼 뭐 좋았고 왜냐면 디즈니 월드죠. 거기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를 가기 위해서 미리 이제 마이애미 뭐 아이랑 있다가 가셨나요? 위로 올라갔어요. 예, 그렇죠. 가족이랑. 가족 여행으로 거기까지. 아니 미국 연수 할 때요. 연수할 예, 당시에. 미국에 있을 때. 그러면 당시에 거기 이제, 가깝겠네요. 예, 뉴저지에 살 미국에서는. 때. 뭐 가깝지는 않았어요. 비행기 타고 갔는데 아무튼 되게 좋았던. 되게 따뜻했고 막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마이애미 바다는 뭐가 다른 거예요? 뭐 하와이 이런데 우리 가보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좋은데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에 있는 바다는 다 똑같고 좀 다른 게 서해하고 동해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동해와 서해는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바다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에 있는 바다는 뭐 휴양지에 있는 바다와 큰 차이는 모르겠는데 동해는 완전 쪽 그냥 사진을 봐도 이건 동해다 네. 알 것 같고 알죠. 서해도 이건 우리나라 서해다 좀 알 것 같고 그러니까 제주도 바다는 이거 제주도인가 아니면 뭐 어디 다른 뭐 휴양지인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동해하고 서해는 왠지 동해는 좀 그 모래가 좀 가파르잖아요. 그 바닷물 색이 바다 색깔도 엄청 쨍해. 짙고 예. 물론 저쪽 양양이나 이런 데는 뭐 너무 좀 좋아요. 예. 완전 뭐 멋있는 데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이애미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네요. 네. 그래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데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매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시면서 요즘 코로나19 관련해서 주시는 정보 너무 감사드리대요. 근데 저는 이제 만 50세 남성입니다. 운동은 전혀 안 하고 있고 약간 비만인데요. 혈압, 당, 콜레스테롤은 거의 정상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 1, 2년간 몸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중년이 되는 건지 팔과 어깨가 계속 저린데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더 심한데 처음에는 침대가 문제인가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오십견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성욕도 좀 감퇴를 했대요. 네. 그리고 소변 보고 나중에 이 내일을 좀 적시는 요실금이라는 게 좀 시작되기도 한다는데요. 이렇게 메일을 보낼 게 아니라 의사를 만나야 하는 거 알면서 좀 죽을 병도 아닌 것 같고 부끄럽기도 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하시면서 약물 치료 없이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일단 이제 오십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네. 팔과 어깨가 저리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깨 문제일 수도 있고 목 디스크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목 디스크는 예를 들면 자세와 상관이 없어요. 아픈 게 아프고 저린 게 네네네. 내가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어깨를 일정 자세를 했을 때 아프고 평소엔 괜찮은 게 오십견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깨에 문제가 있을 때 물론 이제 이것도 오십견이냐 아니면 여기에 다른 어깨 문제냐는 좀 봐야 되겠지만 네. 그걸 좀 보시면 되겠고 약간씩 저리는 거는 그냥 뭐 크게 50견은 예. 한 어느 정도 확률로 오나요? 주변 분들 너무 50견이 많더라고요. 이제 제가 나이가 40살이 되다 보니까 주변의 오빠들, 남편, 네. 뭐 선배들 다 50견이라서 네. 선배님 오셨나요? 아니 저는 아직 안 왔어요. 저는 일단 50이 한참 멀었어요. 3년이란 시간이면 저한테 왜 2년이란 시간이면 길고도 먼 시간일 수도 있죠. 네. 일단 뭐 각각의 이제 생물학적 나이는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네. 50견은 매번 오는 건가요? 누구에게? 많이 와요. 많이들 와요. 정말.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지금 안 들여다봤는데 네. 많이들 오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50견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아프던 눈물 없이는 못 살겠는 그런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 나으니까. 네. 근데 50견을 예방하는 방법 어깨 그 스트레칭 많이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물리치료처럼. 물리치료 네. 받으시고 근데 평소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약간 저리는 것 정도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목 디스크든 아니면 어깨 문제든 간에 그다음에 어깨를 저기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체조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성욕 감퇴 네. 뭐 당연하게 받아들여야겠죠. 뭐. 그래요? 예. 네. 그다음에 요실금이 남성에게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늘고 있어요. 여성의 이제 좀 전용 병이다 이렇게 생각. 그렇죠. 여성은 이제 출산하고 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강한 압력을 받은 후에 그리고 여성은 요도가 남성보다 짧으니까 여성에게 흔한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도 남성 요실금 환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건 급증이 뭐냐면 예전에는 병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진료 안 받았다가 최근에는 이것도 병이구나 생각해서 검사를 받으셔서 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당연히 방광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병이 아니라 내가 나이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뭐 생기는 것 팔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뭐 치아가 아프고 그런 것처럼요.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갑자기 슬픈데요. 네. 저는 머리는 빠지지 않는데 너무 하얘져요. 저도 지금 흰머리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네. 뭐 딱 보면 뭐 비슷한 연배로 보여요. 그런데 병원에 가시고 싶지 않다. 요실금에 대해서 그러면 케겔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네. 그 어떤 검색 엔진에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이면 구글이겠죠. 구글에 케겔 운동을 하시면 그걸 매일매일 4, 5회 정도 반복하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약물 치료도 있어요. 먹는 약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하고 일단 뭐 케겔 운동 해보시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시면 그냥 계속 유지하시면 되고 케겔 운동은 다른 부분에도 도움이 됐대요. 어떤 부분이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이게 제가 우리 말로는 푸덴달러브인데 푸덴달러브가 전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죄송한데 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한글 요즘 의대생들은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배우는데 네. 제가 다닐 때는 영어로만 배워서 여기에 관여하는 이제 학문과 앞에 부분 생식기에 관여하는 그게 동시에 푸덴달러브가 다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학문을 열심히 이렇게 성기능도 좋아지나요? 그렇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을 하나 했네. 앞도 좋아진다. 예. 왜냐면 그쪽 남자들도 예, 남자들도. 그럼 성욕이 좀 감퇴하고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욕구는 조금 좀 달라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욕은 어떠냐면 이것도 되게 인체의 심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제가 유일한 아나운서를 보고 되게 설레하잖아. 막 찡하단 말이야. 뭐냐면 확실해요? 홀리는 거를 도파민이라고 하는데 우와 그렇게 떨리는 마음만 갖고 성욕이 생기지 않아요. 안 돼. 어떤 마음에서 시작하냐면 편안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 그걸 이제 부교감 신경이 먼저 혈관을 살짝 이완시켜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도파민 같은 교감 신경이 확 작용해야 이 뭔가가 이루어져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뭐 이렇게 저 사람 막 어떻게 뭐 내가 당장이라도 뭘 하고 싶을 것 같지만 편하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 해부학적으로. 예. 그래서 성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성기능 자체가 나의 일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내가 불편하고 뭐 하면 신체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나이가 들면 남성 자체가 여성 호르몬이 훨씬 많이 나와요. 여성은 반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젊었을 때만큼 여성을 봤을 때 뭐 당연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같은 걸로 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진짜요? 호르몬으로는 어느 때부터는 뭐 남성도 여성 호르몬이 확 증가되고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증가돼서 호르몬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는 건 되게 이거 어려운 점이 하나인 건데 근데 성욕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욕에 어떤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이거 나중에 성욕편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한번 19금 하고서. 근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어떻게 성욕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소변,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나라도 되게 많다. 사실은 많이들 이제는 병으로 생각하시는 건데 케겔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도 요실금 증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좀 치료가 필요해요. 요거는 케겔 운동으로 안 되니까 그거 증상,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는 소변을 참기가 어려운 증세가 있어요. 급박요라고 하는데 그런 증세가 있으면서 요실금 증세가 있다면 그거는 의사 선생님 만나셔서 치료를 받으시죠. 네. 자, 마이애미에서까지도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궁금하시면 추가적으로 또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메일은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역시 좀 궁금한 거 오랜만에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지는 거 보면서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어떤 의사분이 하신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원래 전염병이라는 게 치명률이 높으면 아예 숙주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켜 버리기도 전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감염이 잘 안 돼서 오히려 사망률이 적어지고 치명률이 낮으면 사람 간의 전파는 많이 되더라도 그렇게 또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망률이 적다.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으시대요. 뭐 의학을 잘 몰라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코로나19는 전염률이 높으면서도 사망률이 높은 특이한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이 치명률이 낮아서 전염이 잘 돼도 사망이 적어지는 것과 치명률이 높아서 사망이 잘 되지만 전염이 잘 안 되는 것, 그 교묘한 중간선에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 코로나19가 궁금합니다 하셨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치명률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높아지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치명률이 낮아지면 전염이 잘 되더라도 독성이 적고 치명률이 높아지면 사망하는 건 안타깝지만 전염이 덜 될 것 같아서요 하셨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했는데 이런 일단 질문을 주셨거든요. 치명률이 높으면 전염력이 낮을 수밖에 없고 전염력이 높으면 치명률이 낮으니까 이거 별로 걱정할 거 아니다라는 근데 이 말씀은 이게 바이러스 교과서에 나오는 바이러스의 정의예요? 진화론에 나오는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바이러스는 뭐냐면 가장 많이 오래 살고 싶을 거 아니야. 네. 근데 내가 어떤 치명률을 높여서 그 숙주가 죽어버리면 본인도 죽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진화하면서 치명률을 낮출 수밖에 없고 대신 자기가 좀 더 오래 많은 곳에 살려면 전염력을 높인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치명률은 낮고 전파력은 높게 진화하는 게 바이러스 입장에선 가장 맞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신종플루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신종플루 2009년도에 치명률 되게 높았지만 네, 지금은 독감의 한 부분이죠. 물론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된 측면도 있지만 바이러스 자체가 그렇게 조금 약해졌어요. 아, 네. 그럼 그런 것도 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의 변이? 그렇죠. 그렇죠. 바이러스의 변이 그러니까 변이는 지금 독감 바이러스 어마어마하게 조금씩 변합니다. 변이 되게 많은 거고요. 독감은 사실 우리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변이가 많다고 다양하다면서요. 말씀하시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진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해당하는 게 조류 독감 바이러스예요.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사람이 걸렸을 때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치명률 100%입니다. 그래요? 네. 조류 독감이? 네. 그런데 전파력이 매우 낮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다행스럽게. 네. 그런데 우려하는 건 뭐냐면 네. 이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전파력을 높은 어떤 변이가 생긴다면 큰일 나겠네요. 큰일 나는 거죠. 그거 되게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우리 예측을 벗어나는 어떤 무언가가 생긴다면 그거는 커다란 문제가 됐죠.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느냐? 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이 질문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바이러스 최고권위 학자와 국제백신연구소 이런 여러 학자들에게 제가 계속 여러 번 드렸던 질문이에요. 네. 네,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어떤 이 방향이 어떤 건지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 네. 다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인간 사이에 떠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별 피해를 안 주거든요. 그냥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죠. 그런데 동물에서 떠돌던 게 사람에게 왔을 때 아주 커다랗게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게 세 가지 사례인데 2002년, 2003년도에 유일한 선수 하품하세요? 아니요, 듣고 있어요. 제 얘기 지루한가요? 사스, 메르스 이거 얘기하려고 그렇지. 다 알고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스였고 2015년도에 메르스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인데 네네네. 이게 인간에게 어떤 이렇게 커다란 임팩트가 있는 거죠. 충격을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의 변이가 어떠할 것이냐. 정말 이분처럼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전파력 늘어나고 치명률 낮아지는. 근데 반대로 네.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얘가 전파력이 높아지면서 치명률까지 높아지는 게 혹시라도 생길까봐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왜 우리 바이러스 아직은 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보내주신 사연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바이러스 교과서에 등장하는 가설, 학자들이 대체로 수긍하는 얘기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이는 예측 불가능한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돌아갈 여지가 있으므로 예의주시해야 된다. 근데 지금 영국 발변이 남아공 변이 일부에서 이거 좀 더 전파력 높아지고 치명률 높아진 거 아니냐? 혹은 기존의 항체를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일부의 보고들이 있긴 하지만 네. 아직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이되기 전인 일반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도 높고 치명률도 높다고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직 코로나19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세계 과학자들이 아직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더 지금 갖고 무언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게 코로나19를 지금까지 보면 우리 되게 무섭게 생각했잖아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치명률은 훨씬 낮고 네. 생각했던 것보다 전파력은 훨씬 높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진단되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 훨씬 많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무증상 감염자들은 치명률 따지면 더 낮아지겠죠, 사실. 네네. 근데 전파력으로 따지면 더 높아지겠고. 그런데 코로나19의 특징은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 질환자들에게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바이러스 감염병보다 위험하죠. 높은 치명률을 갖고 있다. 네. 젊은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치명률이 상당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디서 더 집중해야 되나, 누구를 더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보호해야 되느냐 묻는다면 네. 고령자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 지금 한참 진행 중이니까 이건 좀 더 지나보고 이제 확률적으로 수치가 나올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치명률은 더 낮아지고 전파력은 더 높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경향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학자들이 아직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는 우리가 그렇죠. 다 아는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국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좀 나아진 건가요? 어떤가요? 좀 나아졌죠. 네. 일단은 지난주에 비해서 일주 평균이 일일 평균이 지난주에는 500,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는 500명대였는데 지금 300명대 후반대로 100명 이하 줄었고 오늘도 300명대 초반이고 2달 만에 최소치라던데요. 네. 이대로 가면 다음 주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날이 따뜻해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예를 들면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하루 감염자 3,000명, 5,000명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렇게 컨트롤이 되고 있는데 이 바람직한 이런 작동 원리가 깨지면 이웃나라 일본처럼 3,000명, 5,000명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상만 보고 일본이나 다른 데 다 뭐 200명, 300명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진작에 풀었을 거예요. 지금 일본은 그런 거 없나요? 뭐 9시 5명 이상 집합금지 이런. 나름은 있어요. 나름은 있는데 강압적인 건 없는 거죠. 강압적인 것도 나름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수준은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는 이거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옥스퍼드인지 캠브리지인지 헷갈리긴 하는데 영국의 대학이 계속 각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이게 측정하는 그런 안을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이렇게 착해요 우리? 잘 많이 따라한다, 해주신 거죠. 진짜. 정말 저는 이런 성과 3차 대응의 컨트롤은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오죽하면 이제 더 이상 못 버티시겠다고. 그게 걱정이에요, 진짜.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잡히긴 잡혔어요, 많이. 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작동 원리는 뭐냐면 어떤 제도가 아니에요. 9시 두기, 9시에 영업 제한, 5인 이하 금지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생활하는 개개인의 습관이에요, 습관. 이거는 이미 에비던스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러면 또 이제 뭐 나쁜 댓글 다시겠죠. 근데 뭐 그분들께 말씀드리면 좀 굴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권 때서부터 기자 생활을 했는데 항상 언론은 정권을 감시하는 기관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지금 이것도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생색내시는 분들 저는 정말 싫어요. 온몸으로 싫어요. 그 당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생색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국민들이 원칙을 잘 지켜주시는 그런 것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3차 컨트롤이 되는 거다. 그렇죠. 예를 들면 예전에 그랬어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지금 막 좀 오해가 되게 돼요. 그런 전문가들 정말 이 뭐 한 자리 하고 싶어 하셔서 그건 아니겠지만 막무가내로 국민들을 몰아치는 거는 안 좋아요. 예를 들면 막무가내로 전부 다 이동 정지하면 되죠. 모두 다 집에서 꼼짝 말고 있어. 그러면 되죠. 근데 그러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 식의 주장은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한 피해가 클지 진짜로 그런 강력한 제재 조치에 대한 피해가 클지 모르거든요. 어느 게 클지. 그래서 그걸 따져야 되는데 우리 국민은 어느 국민보다 잘 그런 걸 해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거를 또
돌려서 마치 내가 그거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 정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는 어떤 거냐면 조동찬이 이렇게 보도해서 이렇게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진배 없어요. 조동찬이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수준 떨어지는 기자죠. 무슨 제가 어떤 보도를 한다고서 세상이 달라집니까? 그 보도를 보시고 저는 그냥 단순히 정보만 알려드리는 거고 그걸 보시는 국민들이 이거는 이게 잘못됐으니 이렇게 고쳐나가야겠다는 국민적 움직임 때문에 사회가 바뀌는 거지. 어디다 대고 조동찬 지가 잘난 척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겸허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언론사에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벼랑 끝에 몰린 분들의 하소연이 정말 쇄도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저 의학 전문 기자라서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도 의학적으로만 보도했는데 이제는 의학적으로만 보도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헷갈려요. 모르겠어요. 예? 정말 이제는 과학적인 근거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옥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부분들 정말 그러니까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뭐 지금은 그렇죠. 저는 그냥 언론사 기자일 뿐이니까 네. 정치색 없이 그냥 하는 건데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하시는 말씀도 있어서 분들도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제발 과학은 코로나19에 그를 위한 변이니 백신이니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과학적인 거는 정말 과학적으로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정치 빼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카페나 이런 곳에 이제 문은 열지만 시간과 인원수 제한은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제 설날이 얼마 안 남아서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고 선배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것을 이제 방역 당국의 관계자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줘서 저는 그러니까 기자라는 건 뭐 전달자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뭘 이렇게 겸손하게 아니에요, 자세를 제가 처음에는 얼마나 잘난 척했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제 12년째인데 분명히 하는 건 기자는 전달자예요. 저는 전달자지. 그리고 전달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전달하는 정보가 얼마나 투명한 것이냐? 얼마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정보냐? 이런 걸 따져야지. 제가 뭐 정보를 창출하려고 한다거나 어떠한 영향력을 뭐 유도하려거나 하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에서야 제 역할을 조금 깨닫기 시작했다. 근데 팟캐스트 같은 매체에서는 선배님의 의견을 좀 더 낼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거 선배님 프로그램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근데 이제 뭐냐면 제가 선택한 견해는 제가 선택한 의견은 전달하고 하는 정보는 이런 것이다. 네. 예.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저의 의견일 수 있겠죠. 선배님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요즘. 아니요 뭐 그래도 욕 먹는데 뭐 욕먹기 너무 싫어서. 그래서 설날 지나고 나면 이게 좀 풀리면 괜찮아질까 또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런 것들을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백신이 접종이 빨리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우리 국민이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백신을 접종하기란 또 상당 기간 올해 안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우리 국민들께 계속 그렇게 지난 한 해 해왔던 것처럼 올 한 해도 하라고 하실 건가? 저는 그냥 저는 모든 걸 저는 우리나라의 방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이었다. 생색내는 정치인들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로 제 개인적인데 저는 국민들에게 맡기고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정보 다 투명하게 드리면서 그렇게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결정할 만큼의 충분한 수준으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거리두기 단계가 좀 완화가 되더라도 이제 스스로 지금처럼 좀 더 조심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처럼 잘하기만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막 이런 기사 보면 항상 해외에서 봤던 기사였던
아이템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남의 팔을 이식하는 이제 수술이 시행됐는데 성공이었다. 라는 뉴스가 보도됐어요. 사실 저는 이런 뉴스를 전할 때가 제일 기뻐요. 취재할 때부터 이제 기뻤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담이면 이 수술에 참여했던 의사 한 분이,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님 한 분이 저희가 군의관 때 저랑 전방에서 군대 생활 같이 한 분이에요. 진짜요? 15년이 지났는데도 바로 대본에 알아보겠더라고요. 네. 너무 반가우셨겠네요. 네. 그분도 저를 대본에 알아보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모습과 변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괜히 길게 듣고 있었네 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장기 기증을 한다는 것은 네네. 심장, 폐, 그렇죠. 간, 콩팥, 그다음에 각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접했는데 네. 팔은 접하지 못했죠. 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드웨어를 일단은 거네요. 팔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 관계가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팔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뼈를 맞춰야죠. 거기에 팔과 관련된 인대들 있잖아요. 인대들 맞춰야죠. 네. 거기에 아주 신경들 간단한 신경들 연결해야죠. 상상이 잘 안 되던데. 네. 그거 저 신경 연결하고 혈관 연결하는 걸 제가 예전에 펠로우 때 저도 도와봤죠.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걸 옆에서 도와서 해봤는데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러운 작업이거든요. 혈관 연결하고 실하는 거. 신경도 혈관같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현미경을 놓고 봐요. 보면서. 현미경으로. 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해야겠다. 예를 들면 교수님이 그거를 한 땀 한 땀 꼬매시는 걸 옆에서 석션하면서 보는 것도 막 미치게 힘들어요. 막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겠어요. 그런데 고도의 집중이 필요하겠네요. 정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7년에 영남대병원에서 이 수술을 뇌사자의 팔을 기증받아서 팔이 절단된 부분에게 이식한 수술이 성공됐어요. 국내 최초였어요, 그게. 근데 나중에 그걸 들여다 보니까 관련법이 없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장기 기증에 관한 법률을 어긴 거예요. 그게 정말 기증자도 선이, 수술한 분도 선이, 받은 분도 선인데 모든 게 선한 일이긴 한데 그 자체가 이제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걸 이제 법을 시급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비로소 이제 법이 마련돼서 지금은 이제 합법화가 됐는데 합법화된 이후에 첫 팔 이식 수술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올해 있었습니다. 네. 수술이 성공적이었나요? 네, 수술이 성공적이었죠. 물론 이제 이걸 길게 보려면 6개월 이상 더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지금 환자분의 팔이 살아서 기증자의 팔이죠. 기증자의 팔이 다른 환자분의 팔에 남아서 이렇게 이제 지금 혈관과 신경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 좋아질 일만 남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뇌사자의 기증의 의사는 대단히 숭고한 것이죠. 근데 뇌사자가 기증을 하기로 했는데 팔이 되게 어떤 사람에게 소중하긴 하지만 그래도 팔만 기증할 수 없겠죠. 그 말은 심장과 간과 콩팥 나머지 부분도 기증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 이식 수술이 하려면 팔만 어떤 기증하는 수술이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심장과 간, 콩팥 다 적출을 해내는 거죠. 그 부분도 다 적출 수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 팔 기증 수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예 통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장기 이식 센터가 통으로 이루어지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런 데서 자그마한 오차라도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것도 안 되겠죠. 다 망하겠죠. 그러니까 이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을 이런 이 사안이 왔을 때 팔을 이식하는 그런 계기가 왔을 때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3년을 시뮬레이션을 했대요. 3년 동안 계속
컨퍼런스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컨퍼런스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다시 또 해보고 그런 상황에서 이 팔 이식 수술이 이루어졌다, 시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당장 수술은 1월 초에 이루어졌지만 준비를 언제 했느냐, 이 의료팀은 3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팔을 잃으신 분들은 보통 의수를 착용하잖아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팔을 그렇게 의수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식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식 받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팔을 네. 절단된 분들 이런 분들의 마음이 모르죠. 어떤 건지를 네.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네. 그런 분들을 보는 그 환자를 보시는 분들은 네. 팔을 잃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원래 팔이라도 아니지만 이 의수보다는 다른 사람의 팔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게 강하시다. 그거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네. 기증을 하시는 분들이 가족이겠죠. 뇌사자니까. 기증을 결정하신 분들이 간과 콩팥과 심장을 기증을 의사를 하셨더라도 네. 팔을 기증을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더라. 왜냐하면 느낌이 다른가 봐요.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보이는 부분이 그래도 이제 내부 장기는 덮으면 뭔가가 이제 우리 장례를 할 때 그렇게 이제 껄끄러운 마음은 안 들고 또 어떤 생명을 더 구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팔은 일단 생명과는 관계는 없고 그다음에 팔은 뭔가 사지를 절단하는 그렇죠. 그럼 눈에 보이는 거니까 거죠, 충격이. 그게 네. 가족들의 마음은 또 엄청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게 되게 그렇겠구나. 그러게요. 그래서 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지금 그래서 이제 예. 기증자에게 이 맞는 의술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가족분들이 그래도 좀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신경을 그러게요. 썼던 부분이 있고요. 기증자에게 의술을 끼워주고 장례를 치렀다는 기사 대목이 또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하는 게 이제 이 두 부분이 여러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30여 명의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수술방 세 곳에서 토탈 17시간 동안 수술하셨는데 딱 했던 게 뭐냐면 이제 거기 정형외과 최일락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자기는 어쨌든 간에 이분의 팔이 기증자를 위해서도 환자를 위해서도 환자의 팔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자기가 이 인대를 연결하는데 손의 인대가 피는 인대가 10개, 이 구부리는 인대가 10개래요. 그거를 피는 그리고 이제 이게 구부려야만 이게 잘 구부려져야 이게 손의 기능을 잘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한 땀 한 땀 일단 피는 것부터 펴놓은 상태에서 구부리는 걸 잡아야 되니까 펴놓은 상태를 한 땀 한 땀 10개를 했고 그다음에 구부리는 것도 한 땀 한 땀 10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과 혈관을 번갈아 가면서 이어야 되는데 그냥 온통 그것만 이 손을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수술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17시간이 갔는데 네. 사실 자기는 수술이 끝나고서 이게 아침인지 밤인지 시간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그것만 생각해서. 되게 감동이어서 듣는데 의사들이 그 저랑 군의관 때 1년 나도 저렇게 살 걸. 나도 괜히 기자해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고 또 뭐 제 직업에 만족합니다. 저한테 뭐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수습 안 됨.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아니 되게 멋있더라고요. 멋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기사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이게 수술하시는 분들도 처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도 자기가 이제 어쨌든 신경 연결하고 혈관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딱 이제 다 연결하고 나서 이 피를 풀 때, 피를 딱 풀 때 이 피가 싹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무슨 뭔가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전부 다 막 그 수술방 팀들이 환호를 했대요. 박수 칠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별로 수가 높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병원에서 별로 커다란 이득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개 수술은 어려운데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서 사실 어떨 때는 보람을 못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제가 뉴스에는 소개 못 드렸어요. 또 기승전결 돈 얘기나 이렇게 하실까봐. 네. 근데 뭐 그렇게 해서 기뻐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저도 뭐 들으면서 그 모습이 상상이 되고 막 해서 그런 감동을 여러분에게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걸 본격 주제로 삼았습니다. 재밌어요. 아니 왜 AI가 나중에 미래에 대체할 수 있는 직업들 해서 없어질 것 같은 직업 중에 의사 있었잖아요. 네. 보통 감성을 건드리는 직업, 뭐 아나운서 같은 것들은 이제 기계가 할 수 없지만 과연? 근데 오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의사도 대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하는 걸 나중에 기계가 할 수 있을까? 뭐 네. 그러니까 저는 기계가 나오더라도 네. 그건 누군가가 결정하냐면 저는 AI가 나오더라도 AI 로봇가 나오더라도 의사 직업은 저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기계를 활용하는 의사.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하는 의사가 생기겠죠. 저는 이게 그러니까 AI 로봇 나온다고 해서 의사를 대처하지 않는다. 의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예를 들면 포크레인 그다음에 뭐 기중기가 발견돼 해가지고 건축사가 좀 더 그러니까 집을 짓는 분들이 훨씬 더 정확해지고 네. 빨라지는 것처럼 의사도 저는 그렇게 그렇죠. 보고 있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아무튼 대단히 기쁜 소식이었고 이 환자분 되게 잘 나아서 그리고 이제 또 뇌사자의 기증이 어떤 팔을 손실한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팔뿐만 아니라 뭐 다리 이런 쪽도 이제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하나 재밌었던 건 이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 팔의 길이가 일단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팔 길이를 양쪽 팔 길이를 맞추려고 어마어마하게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술방에서 그걸 맞는지 확인하고 왜냐하면 환자분이 일단 맞는데 길이가 다르면 속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이를 맞추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다. 많으시겠죠. 근데 장기 같은 거는 이제 나와 뭐 이렇게 검사를 해서 맞는 거 찾는 것처럼 손은 팔은 비슷한 크기만 맞추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 피부, 그러니까 일단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것, 혈액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보지만 거기에 또 이제 사이즈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서 그것을 조정하고 하는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도 크기가 다른 거를 이제 맞추셨고, 근데 피부만 맞추면 안 돼요. 피부에 딸린 신경과 혈관도 다 맞추고.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국내에서 어쨌든 성공을 하셨으니 대단히 축하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잘 발전돼서 팔을 잃는 분들도 희망이 생기고 뇌사자 기증 뭐 되게 슬픈 일이지만 뇌사자 기증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희망이 되는 그런 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기사 봤는데 외국에서 키를 늘리는 수술에 성공했다. 이런 기사 혹시 선배님 보셨어요? 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근데 그거는 학계에서 아직은 정론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 수술은 딱 보고 뭔가 불안한 느낌? 아직 이 정도로 이제 억지로 늘려놓은 느낌이어서 안전할까 이 생각은 했는데 팔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는 기사는 굉장히 희망적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의술이 또 이만큼 발전을 했다는 거가 굉장히 기쁜 일이네요. 법적으로도 보완이 됐고. 자, tower@sbs.co.kr로 또 메일 보내주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아쉽지만 다음 주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고맙습니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